클래식 인물 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네, 겨울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 정말 음악계의 테러리스트, 그리고 또 좋게 말하면 괴짜로 불리지만 턱시도를 입지 않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프리드리 굴다입니다.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연주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굴다는 1950년대부터 재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고요. 또 뉴욕의 버들랜드와 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도 연주를 하는 아주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네. 굴다는 재즈와 클래식을 결합한 어떤 독창적인 양식의 공연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유로운 즉흥 연주를 통해서 고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음악적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본인을 알버트 골로윈이라는 가명으로 계속 보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비평가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한 아주 정말 특이한 사람입니다.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아, 이런 또 괴짜 음악가를 만나니까 행복합니다.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교수님도 좀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뭔가 저를 공격하려는 에너지가 가득한데. 아니에요. 저는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고맙습니다. 자, 굴다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굴다는 이제 전형적인 천재였고 또 뭐 어떤 신동 스토리를 담당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요. 네. 1930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굴다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인 재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고요. 빈 음악원에서 브루노 자이드호퍼한테 사사하면서 본격적으로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946년 제네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15살의 나이로 우승을 하게 되니까 와. 신동은 신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이후에는 유럽이나 남미, 미국에서 정말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빈에는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여러 명 있었다면서요? 네, 이 당시에 이제 굴다를 포함해서 피아니스트, 3대 피아니스트, 빈 삼총사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는데 네. 오스트리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굴다 이외에 메르크 데무스나 또 파울 바두라 스코다라는 정말 촉망받는 피아니스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빈 삼총사로 불렸을 때 굴다가 제일 나이가 어렸거든요. 네. 어렸는데도 여전히 뭔가 계속 10대였습니다. 3대 피아니스트인데 이제 10대인. 그리고 또 20살 때는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하면서 화려하게 이제 미국에 데뷔를 하게 되고요. 어린 나이부터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저는 성악가로서 이런 부분도 보면 참 부러운 게 기악은 10대 때부터 이렇게 완벽히 주목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악기가 이제 내 몸이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예. 악기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주에 임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성악가는 몸을 악기로 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신체적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직업이죠. 그리고 일단 가사를 알아야 되니까. 네네. 시를 이해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굴다가 20대 초반에 가르쳤던 제자 역시 보통 연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네, 20대 초반에 이미 여러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의 제자로 들어가도 시원치 않을 나이에 여러 제자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는 이제 우리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도 다뤘던 활화산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마르타 아르헤리치도 와. 있습니다. 10대 아르헤리치는 20대의 굴다에게 2년 가까이 가르침을 받았는데요. 굴다는 아르헨티나에서 유학을 온 이 아르헤리치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과제도 무리하게 많이 내줬는데요. 또 아르헤리치도 그 과제를 결국 해냈다고 하고요. 이제 그 선생의 그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자들한테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창의적인 과제를 내서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굴다를 거친 거장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
아르헤리치 옆에서 굴다한테 음악 교육을 받던 그 와. 학생들 중에서는 클라우디오 아바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굴다가 연주한 모차르트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에는 피아노 협주곡 20번이 있는데요. 네. 스승이었던 굴다가 연주하고 또 제자였던 아바도가 이 지휘한 피아노 협주곡 20번이 모차르트 피아노 명반을 꼽을 때 항상 순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 교과서적인 균형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주 단아한 서정성을 겸비한 그런 명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곡으로 듣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아바도는 굴다한테 피아노 교육을 받았던 겁니까? 네, 그렇죠. 어. 네, 아바도의 피아노 서사가 굴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20대 처음 굴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식할 수가. 이야, 20대 굴다에게 아바도가 배웠군요. 네네. 아니, 아르헤리치도 좀 충격이거든요. 10대 때 2년 동안 네. 20대 때 10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군요. 굴다는 이미 20대 초반에 거의 거장의 경지로 갔던 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훗날 재즈로 눈을 돌리게 된 배경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선생님이고 10대 학생이면 수업 끝나고 레슨 끝나고 뭐 떡볶이 먹으러 가나요? 거의 그런 셈이죠. 아, 알겠습니다. 자, 연주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해 번호 466, 2악장 로망스.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쾌해 번호 466, 2악장 로망스를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에게 모차르트 꽤 중요한 작곡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굴다에게 모차르트란 사람은 정말 어떤 자신의 음악적인 정체성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굴다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할 때 자신의 어떤 독창적인 해석에다가 거기다 즉흥성까지 더해서 새로운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그리고 소나타에서는 탁월한 해석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굴다의 연주는 그 전통적인 고전주의 음악의 해석에 기반을 두면서도 저 본인만의 그런 즉흥적인 연주 그리고 또 약간 재즈적인 감각을 가미해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모차르트 협주곡에서 카덴자 부분을 직접 작곡하거나 또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연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청중들에게 신선함을 주었던 피아니스트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예, 모차르트 음악에 재즈적 감각을 넣었다거나 카덴자를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다. 참 저에게는 충격인데 굴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모차르트 음악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해석 그리고 완벽한 음악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바로 즉흥적인 연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인적으로 모차르트는 아주 좋아하는 작곡가가 된 거죠. 네, 정말 깊은 애정을 항상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모차르트의 음악에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그런 인간적인 요소를 발견했다고 말하곤 했는데요. 어허. 그 모차르트 작품이 단지 우아하고 서정적이고 뭐 아름다운 걸 넘어서서 인간의 그런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고 자신이 이제 그렇게 느꼈던 것을 또 연주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청중들에게도 같은 그런 어떤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명확하게 해석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모차르트의 음악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 같고 천진난만한 그런 순수함이 느껴지지만 계속 듣다 보면 뭔가 약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어떤 굉장히 독특한 지점이 있거든요. 모차르트의 음악들은. 그리고 또 정말 너무 기쁨에 차 있다가 어떻게 보면 서글픈 비애 같은 것이 또 느껴지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저는 굴다의 해석이 굉장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손수영 교수님도 굴다 해석에 동의한다고 하니까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셔야죠. 모차르트만 너무 사랑하면 다른 작곡가들이 좀 질투할 것 같습니다. 자, 베토벤도 굴다에게는 무척 중요한 네. 작곡가죠? 피아니스트에게 베토벤이라는 작곡가 굉장히 중요한 작곡가인데요. 굴다 역시 이제 젊었을 때부터 베토벤 연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베토벤 음악의 어떤 구조적인 완벽함 그리고 감정적인 깊이를 동시에 탐구하는 연주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굴다는 바크하우스나 또 빌헬름 캠프의 뒤를 잇는 정통
독일, 오스트리아 계열의 어떤 베토벤 연주의 명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매우 탁월한 기교도 있고 정말 빠르고 활기 넘치는 연주를 들려주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뭐 이렇게 모차르트를 들을 때는 굴다 연주가 굉장히 영롱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베토벤을 연주할 때는 정말 강하고 견고한 어떤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베토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굴다의 베토벤 연주를 좀 어서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정말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체를 다 듣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중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 2악장 아다지오 포코모소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와 호르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작품으로 73 황제 2악장 아다지오 포코모소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와 호르스트 슈타인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재즈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굴다는 어떻게 재즈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거죠? 정확하게 뭐 이렇게 언제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네. 기록에 따르면은 이제 굴다는 그 2차 세계대전 중에 그러니까 1930년생이니까요. 10대였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때 친구였던 조 자비눌 그리고 이제 후에는 유명한 재즈 음악가가 되는 그 친구와 함께 당시에는 이제 오스트리아가 아마 나치의 그 지배하에 있었던 때였는데 그 금지된 음악이었던 재즈를 연주하면서 재즈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50년에 이미 카네기홀 데뷔를 위해서 뉴욕에 방문했을 때 약간 연주보다는 다른 거에 더 관심이 있었는지 뉴욕 재즈 본고장했던 뉴욕을 가서 이제 뉴욕의 유명한 재즈 클럽이었던 버틀랜드에서 재즈 공연을 처음으로 보게 되고 또 직접 거기서 연주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피가 굉장히 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 이제 굴다에게는 큰 이미 영감을 줬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즈를 탐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뉴욕 카네기홀 데뷔를 해서 또 방문을 했을 때 뉴욕의 유명 재즈 클럽인 버드랜드에서 재즈 공연을 보고 나서 관심을 갖고 네, 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와. 본인 직접 또 거기에 올라가서 연주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럼 클래식 무대에서도 재즈 연주를 자주 한 건가요? 굉장히 자주 연주했고요. 정말 즉흥 연주를 좋아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연주한 후에는 앙코르로는 뭐 자신의 재즈 음악 이런 것들을 들려주는 시기였는데요. 3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아주 본격적인 재즈 연주자, 아티스트로 활동을 합니다. 1966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재즈 경연대회를 본인이 개최를 할 정도로 열정적이어서 치코리아나 허비 앤콕 같은 그런 내노를 하는 재즈 아티스트들하고 팀을 꾸려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클래식하고 재즈를 융합하기도 하고 또 클래식 기법을 재즈에 적용을 하거나 또 모차르트 음악을 즉흥적으로 뭔가 조금 더 재즈식으로 그렇게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재즈계에서는 당연히 이 굴다를 아주 기꺼이 하나의 패밀리로 가족으로 받아들였지만은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굴다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제 굴다를 그 고전 음악의 어떤 품위를 해치는 그런 이교도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고요. 그 결과 사실 그래서 이제 테러리스트 피아니스트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제가 예술 경영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 클래식계에서의 이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이것이 굴다를 더욱더 유명하게 해준 것 같아요. 유명하게 해주고 더욱 성장시켰다. 결국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굴다는 어땠습니까? 기분이 좀 나빴습니까? 뭐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기분 나빠할 거라면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뭐 자신에 대한 그런 비판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제 그 클래식 음악의 보수적인 문화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정말 규칙을 정말 하나둘씩 어떤 불문율처럼 되었던 아니면 어떤 종교 의식처럼 되었던 그런 걸 다 깨고 일단 턱시도부터 이제 벗어 던지고 네. 아주 편안한 티셔츠나 정말 히피 같은 그런 꽃무늬 티셔츠, 청바지, 막 선글라스 끼고 무대에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무슨
굉장히 인도에서 쓰는 것 같은 모자 이런 거 쓰고 이제 올라와서 아주 편안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림으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뭐 빈필이라든지 뭐 이런 오케스트라랑 바흐나 모차르트, 베토벤 이걸 연주하는 그런 영상도 볼 수 있고요. 또 연주를 하면서 관객들한테 농담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 굴다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평을 퍼붓기도 하는데 또 이런 혁신적인 모습을 매 박수를 보내는 그런 관객들도 점점 늘어나서 굴다는 뭐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만의 길 재즈와 클래식을 양쪽을 오가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프리드리히 굴다의 연주를 한 곡도 듣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입니까?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굴다가 작곡한 곡입니다. 어허. 네, 작곡가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 굴다가 작곡한 첼로 협주곡을 들으시겠는데요.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드는 그런 음악적인 색깔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전체는 5악장의 그것도 이미 파격인데요. 5악장의 구성이고요. 각각의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 클래식 음악에서의 협주곡이라는 건 3악장이나 4악장 구성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또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된 것이 많은데요. 네. 이 굴다의 첼로 협주곡은 1악장이 서주, 그다음에 2악장이 목가, 그다음에 3악장이 카덴짜, 4악장이 미뉴엣, 그리고 5악장이 행진곡 풍의 그런 피날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은 여기 드럼하고 또 전자, 기타, 베이스가 1악장에서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첼로 협주곡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뭘까? 저는 처음에 사실 딱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거 신중현 씨 곡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신중현 우리나라의 그 락 뮤지션인 그 신중현 선생의 음악이 생각이 난다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안에는 왜 그러냐면 뭔가 락 음악이 들어있고요. 락 음악적인 요소 들어있고 여기 또 요들송 분위기도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목가풍에서는 이제 요들송의 분위기를 느끼실 수도 있고 바로크 또 현대 음악 아주 뭐 다양한 색깔의 그런 인류 역사의 수많은 음악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첼로 연주자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곡입니다. 교수님 모차르트랑 베토벤 곡 소개할 때랑 너무 좀 다른 분위기로 편애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눈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굴다의 첼로 협주곡 1악장 서주입니다. 첼리스트 고트의 카피숑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굴다의 첼로 협주곡 1악장 서주를 첼리스트 고트의 카피숑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굴다는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천재로 태어나서 이런 곡을 발표해도 그 클래식 연주자로서 인정받지 않습니까? 너무 잘하기 때문이죠. 운이 좋다기보다는 양쪽에서 거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굴다가 클래식 음악에만 매진했으면 더더욱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되었을 텐데 재즈를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집중하지 못했다. 예, 집중하지 못해서 그 점이 좀 안타깝다 얘기하는데 사실 음악가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 되고 뭐 누구든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더 높은 어떤 성취를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융합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굴다가 없었다면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로써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굴다가 세상을 떠난 건 언제입니까? 네, 1999년 3월 28일입니다. 신문사에 이 편집국에 이제 팩스 한 장이 날라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프리드리 굴다 뇌졸중으로 사망, 시신은 행방이 묘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굴다는 이제 생전에 죽기 전에 언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 구구절절한 부고 기사 같은 건 쓰지 말고 굴다, 죽었다 이렇게만 적어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굴다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20세기의 가장 창조적인 음악가를 잃었다면서 굉장히 이제 요란하게 그를 추모하게 됩니다. 가장 창조적인 음악가를 잃었다.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크게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굴다는 며칠 뒤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예 자기가 부활했다는 부활 콘서트까지 열게 되는데요.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한 거군요. 자작극이었습니다. 네.
와. 그 3월 28일 1999년 3월 28일에 신문사의 북어팩스를 보낸 사람은 굴다 자신이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자신을 괴롭혔던 언론을 향한 짓궂은 복수였다고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도 이제 자신이 죽은 다음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부활 콘서트까지 열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 뒤에 굴다는 진짜 사망합니다. 자작극 이후에. 네, 자작극 이후에 사인은 뇌졸중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정말 호련히 세상을 떠납니다. 와.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던 모차르트의 생일이었던 1월 27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작극 앞에 쇼가 너무 파장이 커서 정말 진짜 죽었을 때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네. 실제로 뭐 진짜 이번에도 또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왜냐하면 심장마비로 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제 사망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굴다는 거짓말같이 그때 세상을 이제 떠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인터뷰 지금 하는 내내도 제가 막 가슴이 쪼여오는데. 네, 굴다다운 어떤 마지막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던 격식에 벗어나서 자신의 스타일로 연주했고 활동했던 굴다. 그는 과연 자신의 행동에 만족을 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한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하고 피아니스트로서도 사실 클래식 피아니스트로서도 최고점을 찍었고 그리고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아주 뭐 자유롭게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를 생각하면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참 궁금하네요. 저는 그 해주신 말씀 중에 어떤 평론가는 클래식에 집중했으면 더 뛰어난 피아니스트가 됐을 거다 네네네. 라는 생각도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굴다는 이렇게 재즈나 다른 장르로 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클래식으로도 충분히 연주자로서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어쩜 이런 끼가 또 있었을까, 그 끼를 다 발휘하는 게 맞았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지금 정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수영 교수님이 프리드리히 굴다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자유로운 클래식 음악과 재즈를 넘나드는 어떤 경계를 허무는 그 20세기의 어떤 탈경계적인 성격의 음악가라는 점이 진짜 존경스럽고요. 사실 이런 굴다가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 기인이다, 테러리스트다 이런 말을 하지만 이 사람도 이런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생각한 것을 행동에 옮기고 실현을 하고 또 그것을 쭉 지켜나가던 점에서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즉흥 연주의 매력이 음악을 한다는 즐거움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굴다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천해 주실 곡 하나 추천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또 역시 굴다가 작곡한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 4번입니다. 굴다다운 곡으로 마무리해 주시는군요. 네, 굉장히 오버적인 그런 매력이 있는 피아노 연습곡 모음곡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도 기대가 되는데 누구인지 물어봐도 됩니까? 약간 제 사심으로 계속 방송을 채워서 송구한 마음인데요. 테너 유씨 비올링 만나보시겠습니다. 비올링 나옵니까? 우와, 그 굴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마음껏 했으니까 교수님들 코너에서 하고 싶은 방송 마음껏 하십시오. 네, 저도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손수원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는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